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태풍을 뚫고 다들 오셨네요. 많이들 안 올까 봐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은 1차 시험 대비 설명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학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동시에 무역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차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고 좀 개략적인 내용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궁금해 하셨던 거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관세사 공부를 지금 좀 시작을 이미 하신 분이 계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예. 근데 왜 오셨어요? 공부해야지. 예. 눈 마주쳤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예. 안 와봐서 그냥 경험상.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순서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고시공부 같은 게 여러분 다 처음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고시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공부 수험 기간이 좀 장기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걸 되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에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FTA 관세무역 이제 연구원이고요. 법인명은 연구원으로 돼 있고 보통 이제 학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제 학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큰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서 현재 관세사뿐만 아니라 FTA 전문가 과정, 관세무역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꿈이긴 하지만 혹시 웅지 세무전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 회계사 학원이었어요. 웅지 학원이라는 곳인데 이 학원이 커져가지고 이제 세무전문 대학교 전문대를 만든 거예요. 저 파주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형 대학교고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직, 관세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는 대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관세사도 저거 못하리란 법은 없잖아 이러면서 야심차게 지금 15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관세사인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여기 아시겠지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만 또 하시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도 또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학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자격시험 왔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일단은 관세사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세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면은 그냥 무역에 대한 전문가, 통관에 대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게 너무 좀 포괄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관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8대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 8대 자격.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가 자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자격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등등. 자, 거기에도 관세사가 들어갑니다. 예, 가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일반인이 모르는 특별한 업무를 요원이에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됐어요.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나오래요. 무섭죠? 예, 여러분 법원 가봤습니까? 왠지 좀 이렇게 위축이 돼요, 사람이. 그리고 법률 용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가서 뭔가 해결해도 되겠지만 나는 잘 모르고 또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겠죠. 나를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누구를 선임해요?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죠? 그러면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런 법률 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변호사법이에요. 예. 이게 의사들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의사는 보통 면허라는 표현 쓰지 않나요? 그죠?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 해도 그건 뭐예요?
불법이죠. 예. 그래서 8대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면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회계사. 회계사법에 의하면 회계사만이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계감사권이에요. 예. 매년 회사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예. 회계부정 같은 게 발견이 된다면. 자, 그러면 관세사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통관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뭐 의약품이나 식품 같은 걸 수입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뭐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 잘 안 나올걸요. 그런 정보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 관세사라는 거죠. 그래서 통관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변호사란다. 관세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8대 자격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고 관세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업무, 그다음에 고유의 영역은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입 통관 절차를 다 그 관세사가 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에 관세가 있으니까 관세를 계산해 주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관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수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 몇 프로 곱하면 그게 관세예요. 그거 어려워요? 네, 그거를 관세사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계산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름에는 관세지만 사실은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뭐다? 통관을 대행해 준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통관과 수질 관련 업무를 다 대행해 준.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관세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파고랑 그 누구예요? 그 이세돌인가? 예, 바둑 두면서 우리 되게 쇼킹했죠. 예, 그게 벌써 한 2년, 3년 됐나요? 그 사이에 또 알파고가 더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대요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장래에 없어지는 직업도 생길 거다라는 특집 기사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회계사 세무사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라고. 그래서 관세사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 했는데 물어보셨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연구기관인데 거기서 향후 10년간 뭐 그 각 업종별로 그 일자리에 대한 전망치를 매년 내놓는데 관세사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다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도 준비하고 소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사가 향후 뭐 없어질 직업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나 관세사 공부할 거야.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죠? 그럼 조용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그죠? 직장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소문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갈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찍혀요.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관세 공부할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야 FTA도 되고 무역도 자유화되는데 관세사 왜 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말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관세사 외함? 무역도 자유로워지고 관세사 없어진다는데 관세사를 외함?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세사는 관세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통관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FTA는 말 그대로 특정 국가랑 이제 관세 협정을 맺어서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관세를 면해 주거나 깎아 주는 게 FTA죠. 그럼 우리가 한미 FTA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을 우리가 관세를 깎아줘요. 없애주거나. 그러면 통관은 없어지나요? 관세랑 통관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FTA 국가를 하더라도 그 물품이 안전한 물품인지 뭐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통관 절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FTA가 된다고 해서 관세사가 없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FTA가 우리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뭐 아세안하고도 하고 뭐 처음에 칠레랑도 하고 여러 국가랑 했잖아요. FTA별로 그 관세를 깎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역업체들은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세사가 요즘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까지 되면 더 대박이겠죠.
관세사만 대박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세사들은 인천공항, 뭐 부산항, 뭐 서울 쪽에 이렇게 주로 모여 있지만 통일이 되면 저기 신의주에 개업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여기 남부터미널, 화물터미널 같은 데도 개업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사에 합격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다음 진로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회계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죠. 합격하면은 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변호사도 법무법인 많이 가는데, 자, 역시 관세사도 제일 많이 가는, 진출하게 되는 게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입니다. 거의 95% 이상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통관취급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큰 종합 물류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제 물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어디 알고 계시죠? 국제 물류회사, 큰 회사. 익스피디아? 그거 무슨 여행 그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도 해요? 예. 아, 전 몰랐네요. 제가 관세사가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 그 CJGLS 들어봤죠? 택배만 하는 거 아니야. 예, 저기 인천공항에 가면 큰 창고 있어요. CJGLS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삼성 물건만 주로 다루는, 또 뭐가 있어요? 삼성 로지스틱스 알아? 어디? 예, 그 다음에 현대 하면 또 어디 떠올라요? 현대 글로비스.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거를 거의 100% 다 독점하는 범한 판토스. 뭐 이런 큰 물류 기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업체들이 있죠. DHL, 페덱스. 이런 부분들도 다 요즘에는 그 뭐예요? 우편물 통관이 많다 보니까, 직구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세사를 필요로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통관을 할 수 있는데 요건이 뭐냐? 관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덱스에 있는, DHL에 있는 관세사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 일해야 돼요? 인천공항이겠죠. 영종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바로 옆에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좀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는데, 관세사에선 그 영종도는 유배지예요. 왜냐하면 대리기사님도 잘 안 와요 거기는. 그래서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처음엔 좋다고 막 가는데 여름에는 덥죠. 겨울엔 또 어떻겠어요? 겁나 춥죠. 그리고 서울 쪽에 있다 보면은 세관에서 관세사한테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면은 서울이다 그러면은 길 하나 건너가면 세관이라 금방 가는데, 영종도는 세관 가려면 한 몇 킬로를 가야 돼요. 걸어서 못 가요. 그래서 잘 사는 관세법인은 차를 줘요. 근데 좀 안 좋은 관세법인은 스쿠터를 줘요. 그럼 한겨울에 막 하면서 막 가야 돼요. 추워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대기업에서 별도로 통관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관세사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결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경력직을 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관사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수출입 대기업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별로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 보면은 기회가 된다면 가시는 경우가 꽤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쪽으로 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목표였어요. 관세사를 따고 관세직 보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가산점이 무려 몇 점? 5점이나 줘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사실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시험인데, 거기에 평균 5점을 올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죠? 거의 남들만큼만 공부하면 거의 붙여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특히 9급 말고 이제 7급 같은 경우 많이 뽑진 않지 않습니까? 관세직은 한 20명 뽑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세사를 하다가 딱 공무원한테 좀 몇 번 이렇게 치이고 당하다 보면은 그렇겠죠. 아쉬운 건 관세사다 보니까 공무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퇴퇴퇴 내가 공무원 한다 이러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나는 원래 관세직 공무원인데 목표인데 관세사를 따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에서도 가끔 뽑긴 합니다. 자, 관세사법에 의해서 관세사는 그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관세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 해결이 안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누구밖에?
변호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큰 사건이 생기면 관세사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법무법인에게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이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법무법인에서 관세를 뽑기도 하는데, 여기서 법무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관세사는 우리 같은 이런 젊은 관세사가 아니라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뽑을까요? 세상은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예, 정의가 꼭 이기는 건 아니고요. 예, 항상 뭐가 필요해? 로비도 해야 되고, 인맥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어떤 관세청을 상대로 이제 법정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할까? 관세청에 있었던 고위공무원들을 많이 모셔와요. 예,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관세사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젊은 관세사들 뽑는다면 그분들을 보좌할 어떤 보조적인 업무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에요? 변호사를 위한 조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세사가 딱 들어가면 뭐 간지는 나겠죠? 명함에 김앤장 친구들이 너 뭐해? 나 여기 다녀. 오 막 이러겠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예, 그래서 길게 볼 수가 없는 곳이 뭐 이런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법인도 이제 관세사들을 뽑긴 하는데 이게 그쪽 사업이 좀 축소가 되거나 한다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관세사겠죠. 회계사를 자르기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가셔서 최소 제가 볼 때는 5년입니다. 5년. 5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이쪽 분야로 스카웃돼서 가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쪽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부터 5년에 해당하는 어떤 경험, 밑바닥부터 배워왔던 그런 경험이 이쪽에서 일한 친구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5년 차가 돼서 돌아오려고 하면 관세업계에서는 5년 차 관세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우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합격을 하시면 관세사 그런 업무 영역에서 일단은 최소 몇 년? 5년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런 통계인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붙느냐, 얼마나 공부하느냐, 몇 살에 붙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가 이제 35기고 작년에 34기였는데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9월 19일이면은 합격자 발표일이니까. 자,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몇 세? 26.3세입니다. 이거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평균이라는 거에 여러분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안 보이는 그런 함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한 23, 4, 5 그 사이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형 누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언니들이 그런 언니들이 평균을 좀 끌어올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좀 낮아요. 실제 합격하는 친구들은. 근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세사를 관세법인에서 채용할 때는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신입사원 뽑듯이 뽑는 개념이 아니고 뭐 간부 후보생 군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무작정 어리다고 좋은 것만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뭐 30이 넘어도 여러분 충분히 다 합격은 하니까 노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관세사 합격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논다?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일단은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인데 예전에는 남성이 거의 80% 90%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거의 어떻게 됐죠? 반이죠, 반. 예, 이렇게 된 게 최근 한 5년 사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합격자의 비율이 반반이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채용이 빨리 되는 게 보통 여성 관세사들이 더 빨리 돼요. 예, 남자들은요 야망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세사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배우지만 빨리 일을 배워서 나가서 개업해가지고 막 다 헤쳐먹어야지 막 이런 막 야망이 있어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려고 그래요.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빼먹고 막 그런 게 좀 있대요. 근데 이제 여성 관세사들은 대부분 그런 야망보다는 안정적이고 길게 일할 수 있는 거 원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뽑는 쪽에서는 여성 관세사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자, 그 다음에 연령별 비율 나와 있는데 84.5%가 당연히 20대겠죠. 20대고 한 30대가 14.5%가 있고요. 1% 40대가 작년에 한 명 계셨습니다. 한 명.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유예와 동차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유예, 동차. 예. 관세사는 1년에 1차 한 번, 2차 한 번이 시행이 되고 자, 1차를 합격하면 2차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준다?
두 번 주죠. 1차를 합격하는 해에 한 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볼 수 있고 시험을 안 보면 그 기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를 올해 붙었다면 내년에 2차를 봐서 붙는다. 그런 거를 우리가 유예 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차, 2차를 같은 해에 붙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차 합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동차가 유리해요? 유예가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하나의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동차는 그 같은 해 1, 2차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이 유예입니다, 유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실 때 항상 동차를 목표로 수험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는 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차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차가 30%나 되네 라고 생각하고 동차도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차생의 수험 기간을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13명이 36개월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48개월, 2명이 48개월 초과. 48개월이 몇 년이에요? 만으로 4년이니까 횟수로 한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차로 합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 대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장수생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내년에 1, 2차를 붙는다. 그런 경우는 동차 중에서도 생동차라 부르거든요. 생동차. 생동차는 매년 몇 명 있을까요? 없거나 가끔 이제 변태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한 명 나오거나 막 이래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로 한다라고 해서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장수생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 시작한다면 내년에 몇 차? 1차 붙고 2차는 언제? 2020년인가 벌써? 2020년에 여러분은 유예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생의 수험 기간이 24개월 미만, 복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일 비율은 높긴 해요. 큰 차이는 없지만 23명이었고 36개월 미만이 21명,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이 22명, 48개월 이상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한 36개월 미만이 7, 80%를 차지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4년 차가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합격률이 되게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작년에 좀 장수생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호에 있는 많은 고수들이 다 나갔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똥차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똥차들 다 빠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가 좀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공부해서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별 평균 점수인데, 많은 분들이 좀 의외로 놀라세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예요. 49.2점 관세법. 그 다음에 HS 66점, 관세평가 49점, 무역실무 60점. 그래서 평균 점수가 56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평균 60이 넘어야 합격이다라고 절대평가처럼 되어 있으나, 일단 2차 같은 경우는 절대라기보다는 뭐로 보는 게 맞다? 90명을 정해놓고 뽑는 상대평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차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등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점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채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90명이 더 초과가 되면 안 되고 90명보다 없어도 안 되니까 점수를 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요, 2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 자체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중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겠지만 내 등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별 학교, 출신 학교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경희대 있나요? 예. 플랜카드 많이 걸린 거 보셨어요? 과가 뭐예요?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회계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제가 지켜야지. 왜 경영학과 왜 관세하고 그래요? 왜? 회계학이 있어서? 좋겠다. 아무튼 작년에 경희대가 10명이 나왔어요. 정말 이건 역대급이에요. 한 학교에서 10명이 나왔다라는 건 이게 이제 그거예요. 경희대학교의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관세사에 관심을 갖고 합격자들, 선배들, 졸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멘토링도 하게 되고 또 과 내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올라갔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한 5명 정도가 나오는 곳이 부경대, 한양대. 부경대도 마찬가지예요. 부경대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그 무역학과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장난 아니에요. 관세사 고시반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 5명, 그다음 숭실대, 이화여대, 경기대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교도 여기 이제 언급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연도별 수험 인원 및 합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몇 년까지인가요? 2013년까지는 원래 75명을 뽑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보면 77명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경우는 이제 뭐냐면 소수점 2자리까지 동점이면 다 공통 합격을 시켜주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3명이라고 해야 되나? 75, 76, 77등? 이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7명 합격을 했고 2014년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이제 겨우 9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 인원은 15명 찔끔 올려준 반면에 지금 응시 인원은 뭐 거의 뭐 지금은 10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늘었죠. 3,500, 3,400명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 올해는 좀 줄어서 3,1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일단 1차 위주로 얘기할게요. 1차 작년에 올해 3,149명이 응시를 했고요. 접수를 했고 그리고 시험장에 나타난 친구들이 응시한 친구들이 몇 명? 2,460명이에요. 그럼 700명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쇼를 한 거예요. 노쇼를 했고 그러면 2,4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했다? 1차? 93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온 친구들 2,400명이 정말 열심히 다 공부를 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진도율 같은 걸 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강의를 정말 다 듣고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 친구들은 반도 안 돼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400명 안에도 사실은 조금의 허수들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는 제 기준으로 한 5개월 정도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다 대학 다니고 다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5개월, 6개월 열심히 공부하면. 근데 5, 6개월 했는데 떨어졌다. 제 기준으로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는 크게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2차 시험 대상자가 1,600명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1차 합격한 친구들, 유예생들, 그 다음에 올해 합격한 친구들. 물론 올해 합격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좀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죠. 올해 2차는. 그래서 1,300명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명을 뽑습니까? 1,300명 중에 90명을 뽑습니다. 경쟁률이 15대 1이 됩니다. 그래서 2차가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그 2차 공부를 할 때에는 1차랑은 좀 다르게 1차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평가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채점하고 내 수준을 빨리 가늠할 수가 있는데 2차는 상대평가니까 내 점수보다도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정도 난 10시간 공부하는데 1시간 더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는 게 2차 수험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관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은 최종 목표를 일단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차를 언제 붙을 거고 2차를 언제 붙을 거고 거기에 맞게끔 나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냥 공부하다가 어머 붙었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목표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차 3월 달에 합격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 뭐 6월에 2차 합격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는 것도 기본이고 살다 보면 또 원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합격할까 우리? 하긴 하는데 합격하면 좋은데 할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가 이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접겠다라는 마지노선도 함께 있어야 돼요. 고시바닥에 들어올 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난 될 때까지 할 거야. 그럼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다 들어보셨죠?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 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그 수준만 가도 성공이지 않나? 그죠?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가 내가 합격을 하는 게 목표다. 1차를. 그러면 이제 단계별 목표가 뭐냐? 월별로 일단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강의가 보통 2개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뭐 기본 이론을 9월, 10월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12월, 12월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단기의 전략을 또 세워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공부 막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냐? 1일 또는 주간 과목별 진도를 다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시 쪽에서는 회독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회독이 어떤 의미죠? 그 두꺼운 수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를 회독이라고 해요. 그런 경험 거의 없죠. 잘. 관세사 1차만 하더라도 책이 거의 뭐 700, 800페이지 과목당 그거를 4권을 한 두세 번씩 돌려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자,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험 되게 많잖아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뭔가를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엄마 나 영어 공부하게 돈 줘. 책 사게. 샀어요. 뭐 보캐블러리든 문법이든 토익책이든. 그리고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의지가 줄다 보니까 앞에만 좀 손때가 묻어 있고 뒤에는 깨끗한 책들이 사물함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등골 브레이커들아. 있잖아요. 예.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하루하루의 진도량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해야 되는 양을 다 끝나는 게 그날의 공부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2달 동안에 뭐 4과목의 책을 1회독을 하기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하루 일과표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아침에 와가지고 무슨 책을 볼까 이러면 안 되고 그날 내가 봐야 될 책과 나가야 될 진도량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루에 4과목을 다 보자라고 생각해서 4과목을 다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약간의 뭐 잠을 드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눕자마자 잠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긴 하다. 그죠? 눕자마자 코 고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려고 누우면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스르륵 잠이 들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책을 피면 바로 몰입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몰입해서 공부하려고 딱 이게 탄력이 붙을 때쯤 시간이 다 됐어. 다음 과목 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하루에 3과목만 봤어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한 과목이 빠진다. 그럼 그 과목은 다음 날에 화요일날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죠? 무조건 걔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하면서 일과표를 짜놔요. 그리고 900페이지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600페이지 짜리 책을 2달 동안에 내가 1회독을 해야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 과목을 한 번 공부할 때마다 뭐 그게 한 전체 2달 동안에 뭐 30번이 들어있다면 한 번 볼 때마다 몇 페이지를 나가야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 책은 600페이지 2달 동안 그 과목 수를 세보니까 뭐 한 20번이 나와? 그럼 그 한 번 볼 때마다 몇 페이지 나가야 돼? 30페이지 나가야 되죠. 예, 그게 그날의 공부량이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2달 단위로 딱딱딱 끊어가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2차 가도 안 돼요. 그걸 1차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공부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고 계획은 최대한 단순하게 짜는 게 좋습니다. 자, 관사 시험 대비 학원 커리큘럼인데 일단 1차든 2차든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에서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이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차의 경우 단기 합격반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단기간에 좀 진행되는 과정이고 2차의 경우는 마스터 과정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공부는 많이 해봤죠. 사실 이론 공부만 많이 본다고 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진 않죠. 예, 반드시 뭘 많이 해봐야 됩니까? 1차 객관식 시험은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기본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책을 볼 때 어떤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3과정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관세사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듣든 말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하고 뭐는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무조건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기본 이론이 완성이 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본 이론이 완성되면 문제풀이 넘어가야지. 완성이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아마 안 될걸요, 평생에도. 예.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 고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고시 공부를 할 때는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처음에. 예. 일단은 그 친구랑, 과목들을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그 친구랑 좀 알아가는 단계도 필요하고, 그죠? 예, 친해져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수월하게 쑥쑥쑥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들 수준에서 관세법이든 뭐 회계학이든 이런 것들을 수업 한번 듣고 알겠어, 쉽네,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평생 가도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막 신경 쓰다가 지쳐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빨리 끝내 놓으시고, 문제풀이가 1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늦지 않게 빨리 넘어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예. 문제풀이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니에요. 테스트는 모의고사예요. 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5월부터 2달 단위로 기본 이론은 계속 개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합격반, 원래 1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을 개강을 안 해요. 왜냐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달에 시험에 합격한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해야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1, 2, 3월 달을 기본 이론 문제풀이가 원래 4개월 과정인데 합쳐서 3개월로 좀 빨리 끝내버리는, 일명 스파르타? 뭐 그런 과정이 단기 합격반인데, 기본 이론 때 공부를 잘 안 했던 친구들이 빨리 요걸 듣고 싶다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11월에 개강하고, 그 다음에 언제? 1월에 개강하고. 근데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 언제? 11월에 듣는 게 나아요. 그래야 1, 2월 달에 내가 보완할 시간을 벌어요. 근데 1, 2월 달에 문제풀이 듣고 문제 막 틀려요. 난 공부했는데 막 틀려요. 그럼 불안해지지 않을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 남은 시간은 3월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제풀이 빨리 넘어와야 된다. 빨리. 자, 그 다음에 2차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게, 1차는 비교적 좀 단순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이 계속 1년 동안 있지만, 2차는 기본 이론을 실강으로 들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6월, 7, 8월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즌별로 들어야 될 과목을, 그 과정을 놓치면 이거는 인강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8월에 끝나고 9월, 10월에는 심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문제풀이와 마스터가 있고, 모의고사가 무려 몇 개월 동안 진행됩니까?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6개월. 매주 이제 하루씩 나가고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치는 거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모의고사 작년에, 올해죠, 올해 1월 초에 한 8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요. 그러면은 전체 아까 응시 인원이 1,300명이었는데 800명이 우리 학원이라면 사실 우리 학원의 어떤 그 등수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학원 6개월간 모의고사의 상위 30명은 거의 28명, 7명이 붙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의고사 과정을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과정별 커리큘럼 소개고, 교수님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1차는 한 과목에 2명씩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구민혜 간세사님하고 임혜진 간세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저하고 이제 유샘나 간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의 유전혜 계상,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호 세무사,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의 이영시 세무사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간 자료 있으시죠? 그럼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 그 수강 신청하듯이 편한 시간에 일단은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1차 시험 과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요. 1교시 80분, 2교시 80분.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합니다. 5개월, 6개월을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정신없이 찍다 보면은 그냥 집에 가래요. 1시 정도 되면. 예. 되게 허무해요. 어떻게 보면. 자,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2과목을 1교시에 봅니다. 각 과목별로 몇 문제씩? 40문제씩 있죠. 예,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당 1분인데 그 시간이 넉넉할까요? 어떨까요? 되게 부족해요. 물론 1교시까지는 그나마 좀 살 것 같은데 마에 뭐가 있어요? 회계학이 들어있는 이제 2교시가 문제인 거죠. 1교시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 시끌시끌해요. 야, 관세법 몇 번 하냐? 씨,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시험 보고 난 그런 얘기.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2교시가 끝나면 어떨까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가방을 싸요. 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차 시험을 보는 장소가 다 한강변에 있어요. 1차 시험은 저기 여의도의 윤중중학교, 뭐 영등포지 무슨 학교 해가지고 다 한강변에 있다? 되게 잔인하게. 그리고 시험이 3월, 4월 달 이때니까 윤중중학교가 왜 윤중이에요? 윤중이 뭐가 유명하지, 여의도에?
벚꽃 축제가 윤중로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되게 망치고 나왔는데 하늘도 파랗고 막 벚꽃이 흐드러지게 막 이렇게 펴 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앞에 강물이 흐르고 되게 좀 그렇지 않나 잔인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사에서 가장 많은 1차 시험에서 꽈락을 보여주는 게 무슨 과목? 무슨 과목? 회계학. 회계학의 꽈락률이 50%가 넘어요. 수치적으로 본다면 여기 인원의 반이 회계학 꽈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회계학 꽈락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학원 다니고 공부를 해도 떨어져요. 에이, 학원 다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고시예요. 그럼 여러분 학원만 다니면 40부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시 정도 레벨의 시험에서는 학원이 합격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사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겠지만, 회계학은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학과는 빨리 회계사로 가세요. 예, 그래서 회계학은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과목들은 그냥 무역에 대한 전혀 그런 사전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본 이론을 천천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선행학습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 회계학만큼은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회계원리라는 어떤 무료 강의가 떠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오시면 수업 못 따라가요. 이해되셨죠? 회계학은 뭘 듣고 와라? 회계원리.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무료 강의가 있으니 꼭 듣고 오시고, 안 그러면 그 유전 회계사가 화내요. 네. 자, 과목별로 이제 보시면 관세법하고 FTA 특례법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관세법 개론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이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자, 무역 영어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긴 한데,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가요? 뭐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무역 영어는 여기 나와 있지만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협약이나 규칙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해 문제, 리딩 문제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다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그냥 외워서라도 풀 수 있는 게 무역 영어긴 한데 그렇게 공부하면 좀 슬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 영어는 언어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이제 문과, 문돌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예. 문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물리학 책을 봐요. 아니면 무슨 굉장히 고급 수학 책을 봐요. 걔는 한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 다 알 수 있겠다. 그지? 한국 사람인데 한글 몰라? 예.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역 영어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 내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중고등학교 수준의 어학 능력이면은 영어 실력이면요 무역 영어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힘들 뿐이지.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 여기 들어가는 거는 부가가치세하고 개소세, 주세입니다. 개소세는 개별 소비세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만 부과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붙어야 돼요? 부가가치세도 붙고요. 그 다음에 또 비싼 거. 가방 뭐 이런 거 카메라 뭐 고급 시계 가구 뭐 이런 거에는 옛날엔 특별 소비세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가 붙고요. 그리고 우리 술 좋아하잖아요. 양주. 왜 면세점에서 양주 사야 돼? 걔는 주세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세금들이 수입 물품에 다 붙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관세랑 좀 별개로 내국 소비세 이렇게 부릅니다. 내국 소비세라는 세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부가치세법, 개별 소비세법, 주세법을 묶어서 불러요. 그다음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재무회계가 기본반에서 2달 동안 진행되는 게 재무회계고요. 원가회계는 따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강으로 들으셔야 돼요. 실강은 이제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건 지나갔습니다. 자, 관세법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사의 가장 기본 과목이고요. 관세법은 특징이 뭐냐? 그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관세법은 이제 절차와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양이 많고 문제가 되게 치사하게 나와요. 말장난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충분히 90점 이상도 다 받고 공부를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8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에 평균을 올려주는 과목이 무슨 과목? 무슨 과목? 관세법이에요. 제가 시험 봤을 때 관세사 1차 관세법 저 95점 맞았거든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볼까요? 맞춰볼래요? 갑이라는 회사가 어떤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이 회사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1번 밀수입제, 2번 밀수출제, 3번 부정수입제, 4번 부정환급제, 4번 부정수출제. 정답은
갑이 밀수입하였다. 정답은 그죠? 예, 이런 문제들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풀다가 그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함정일 거야 라고 오히려 이게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별표를 표시해 놓고 한참 동안 밀어놨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서 1번을 딱 이제 그 밀수입자를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법은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무역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협약의 원문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협약의 원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다 아니다.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협약이 있겠죠. 걔네들이 무역영어에서 한 40-50%를 차지해요. 그럼 걔네만 열심히 해놓으면 일단 40-50점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협약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확정을 시키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60-70점은 다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카페 같은 데 보면 무역영어 그냥 협약만 주구장창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그게 나중에 후폭풍이 어디로 갈까? 2차의 무역실무로 넘어가야 되는데 1차에서 기본적인 무역실무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이 협약만 외우게 되면 2차에 가서 무역실무 적응이 안 돼요.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역실무를 위한 선행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역영어 같은 경우 어떤 무역거래 절차라든가 이런 실무에 대한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이제 개별소비세랑 주세법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주세법 공부할 때 되게 재밌어요. 아하 막 이러면서 이게 이런 거였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원래 여러분 소주의 도수가 몇 도였지? 지금 말하는 빨간 소주 보통 몇 도예요? 21도 뭐 이랬죠. 원래 옛날 소주는 다 그 정도 했어요, 도수가.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주가 비싼 술, 맥주가 비싼 술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서민술이고 맥주가 조금 가격이 나가는 술이죠. 지금도 좀 비싸죠. 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국제적인 기준상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 위스키에 분류가 돼야 돼요. 무슨 이해돼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술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거꾸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WTO 가입을 하고 시장 개방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야 됐을까? 그 세율 체계를 도수가 높은 게 더 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상. 그러니까 소주에 대해서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소주값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주 회사들이 잔머리를 굴렸죠. 어떻게? 도수는 내리긴 내려야겠고 세금 때문에 내려요 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굉장히 상큼하고 이쁜 수지 같은 이런 배우들을 아이유 뭐 이런 친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산뜻하고 뭐 깔끔하고 뒤끝없고 뭐 이런 소주의 인식으로 이미지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원래는 깨끗하고 맑은 소주의 느낌이 아니고 세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리긴 내려야겠는데 포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관세법과 비슷한 세법인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 양이 관세법의 한 3분의 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회계학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무회계, 원가회계가 이제 한 3대1의 비율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무회계도 너무 벅차다. 원가는 그냥 제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끼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회계만으로 40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점을 더 올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재무회계에 더 집중해서 10점을 올리는 거와 아예 제로 베이스인 원가회계를 건드려 가지고 10점을 올리는 거와 어느 게 더 효용이 높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조금 점수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절대 제끼면은 안 돼요.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40문제씩 두 과목이고 80분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내국소비세법은 빨리 끝내야 되고 최대 지금 보면은 회계학을 몇 분 할애하라고 돼 있어요? 50분 할애하라고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60분을 할애해요. 내세법을 거의 30분 만에 후라락 끝내버리고 마킹까지. 그다음 회계학에 모든 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세법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과목별 강사님들이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1차 대비 수험 전략 되어 있는데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9월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 여러분들 10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내가 완성이라는 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일단 회독을 끝낸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세요. 자, 9월 10월 동안에 몇 회독? 최소 2회독은 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한번, 그 다음에 혼자 복습하면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돼요, 이거. 2회독을 빨리 끝내놓으시고 11월부터 뭐 하는 걸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문제풀이 11월, 12월 달 듣고 2월까지는 문제 유형이나 문제 유형별 접근방식 습득하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거, 시간 관리나 안배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중기, 중단기 어떤 계획을 이런 식으로 삼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먼저 나오면 이제 하루하루 무슨 과목을 몇 페이지씩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세부적인 건데 사람들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직장인도 계시고 뭐 공부 시간이 많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 전업수험생 기준입니다. 일단 8월 달 뭘 들어야 돼요? 9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들을 계획이라면 회계원리 무조건 듣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기본 종합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도 들으면서 복습해서 2회도 끝내고 그리고 트랙이 조금 그런 거구나. 자, 11월 12월 달에는 1회독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만 이때 뭘 같이 수강을 해야 돼요? 원가관리 회계를 이때 수강을 하고요. 1, 2월 달에 문제풀이에 들어오는 게 이제 트랙 1이고 트랙 2는 조금 더 빡세게 기본 종합반은 똑같습니다. 근데 11월부터 바로 뭐에 들어와요? 문제풀이 들어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트랙 2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 1회독 복습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상.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1, 2월 달에 좀 복습을 하시고 3월 때는 똑같이 모의고사나 OX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나는 공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라고 한다면 2과목씩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과목씩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과목을 2개로 묶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그냥 하면 안 돼?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질문 너무 많아요. 선생님 아침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밤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 중에 대부분이 합격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무슨 이해됐죠? 아침에 공부하면 붙고 저녁에 공부하면 떨어져요? 그런 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 과목도 뭐 A 과목 먼저 공부하면 합격하고 B 과목 나중에 하면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 공부량이 중요해요. 뭘부터 시작하든. 근데 자꾸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무슨 과목? 회계학.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과목 무형영어. 이 2과목을 묶어버리면 지옥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찢어놓으면 나머지는 뭘 갖다 붙이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과목을 나눠서 12월까지 이론을 끝내고 1월부터는 문제풀이 넘어가는 거 그런 과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2차는 지금 과목이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그 다음에 한 과목은 이제 뒤에 나오는 무역실무.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한 분씩 강사님이 계시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무역실무만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그 다음에 무역실무.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시험? 써야 돼요. 논술은 아니고 논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그런 논술이라고 하면 서술이 맞는 거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써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이라는 표현이 맞고 자, 답안지가 22줄짜리가 16페이지 각 과목당 그렇게 나오고요. 1차 시험은 오전에 끝났죠. 근데 2차 시험 한번 보실래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각각 80분씩 하루 종일 쓰다 옵니다. 팔이 아픕니다 막. 그래서 2차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은 이 오른쪽 팔뚝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손가락이 휩니다. 저도 손가락이 휘어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고시 공부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볼펜 하루에 한 자루 써본 적 없죠? 아침에 새 볼펜을 개봉해요. 저녁 되면 그 볼펜 다 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답안지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한 그 교시당 나오는 한 권의 답안지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간당 표지색은 달라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연습지 이렇게 돼 있죠. 연습지를 왜 주냐면
그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보면 그냥 뭐 막 쓰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목차를 다 잡아가지고 써야 돼요. 논문 쓰듯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잡아야겠죠. 목차랑 어떤 양 배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연습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연습지를 좀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온 것처럼 22줄. 그리고 16페이지. 16페이지면은 몇 장이죠? 8장이죠. 오우, 되게 많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답안지 앞뒤로 꽉 채워보는 거 해봤어요? 그것도 힘들죠. 근데 이거를 다 채우고요. 진짜 변태 같은 애들은요, 이거 2권씩 내요. 이걸 2권을 써요. 80분 동안. 네, 대박이죠. 하지 말까요? 무리인가? 네. 근데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합격하는 분들 다 여러분들 학교예요. 네, 그 친구들 다 했는데 뭐. 아무튼 이런 거를 채워야 되는 게 2차 시험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4과목을 하루 동안에 정말 힘들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차 공부를 쭉 할 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쓰는데 마지막이 이제 무역 실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더 써야 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해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아파. 그만 쓸래.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쓸 때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잘 쓰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팔에 힘이 빠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악력기 있죠. 끼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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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를 하루에 한 30분씩 했어요. 팔뚝 힘 키운다고. 그거를 한 몇 달 하니까 이제 손가락 힘이 이제 무역 실무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저도.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당연히 밥 먹고 그러면 졸리니까 점심에 엎드려 자죠. 자는데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언제 자? 요 중간중간 텀 있죠. 이 텀이 한 40분을 주거든요. 꽤 길어요. 그럼 저는 낮잠을 자더라도 항상 이 시간에 맞춰서 잤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글씨를 느리게 쓰는 친구들은 속기 학원 다니는 친구도 봤고 글씨를 정말 못 쓰는 친구들은 글씨 교정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봤고. 근데 그건 좀 오바긴 한데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 판독은 돼야 됩니다. 글씨를 못 써도 판독만 되면 돼요. 근데 판독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 관세법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관세법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떤 글을 읽을 때 단어로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럼 앞뒤 글자는 알아먹었는데 가운데 글자가 판독이 안 된다. 그러면 단어 전체로 유추되는 그 단어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관세법 2차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차에도 관세법이 있고 2차에도 관세법이 있죠. 그러면 2차 관세법은 되게 쉽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 중에 하나가 2차에서 무슨 과목이에요? 관세법이에요. 예, 참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1차 때는 뭐뭐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지만 2차 시험에서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용을 많이 알아도 잘 요리 있게 쓰는 능력이 또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암기도 또 중요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 관세율표죠. 예, 요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HS 코드라는 게 있어요. HS 코드 번호인데, 자, 사과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죠. 사과. 영어로는 애플. 일본 말로 뭐예요? 사과가? 뭐라고? 링고. 예, 중국 말로 뭐예요? 빙고. 비슷하네. 링고, 빙고. 예. 자, 사과라는 걸 무역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한국에선 사과라 하고 영어로 애플을 하고 이 자체가 행정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다 코드를 부여해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HS의 0101 제일 처음 나오는 0101이 바로 산동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산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일시켰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관세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관세사님, 요 레이저 포인트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이 레이저 포인터의 뭐를 빨리 알아야 돼요? HS 코드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HS 코드를 알아야 관세율도 나오고 수출입 요령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뒤에 가서 좀 쉽고 재밌습니다.
자, 관세 평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입 관세는 어떻게 매겨진다? 수입 가격에 곱하기 세율. 그죠? 세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내고 싶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싶어요? 당연히 덜 내고 안 내고 싶겠죠. 그러면은 수입 신고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낮출까요? 높일까요? 낮추려고 하겠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예인들 DC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어떤 물품이 수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100원에 수입해요. 근데 수출자가 우리 삼촌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 DC를 해줘가지고 50원에 수입을 해요. 그럼 나는 50원 줬으니까 진짜 50원으로 수입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관이 그걸 인정해줘야 되나? 50원을? 네, 그런 문제가 관세 평가예요. 기업들끼리 서로 본지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가격에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막 개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딱 정확하고 페어한 가격을 만드는 원칙이 관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나머지 시험들은 거의 외워서 쓰는 건데 얘는 100%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요러요러한 과정에서 수입 가격을 얼마로 보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무역 실무는 우리가 아는 그 실무입니다. 가장 양이 많습니다. 공부할 양이. 자,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마스터까지 해서 12월까지 다 끝내놓고 1월, 3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걸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가 다 모의고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같이 보통 돌아가는 게 2차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다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과정은 나중에 2차 설명회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합격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축하연 때. 그래서 네가 합격하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저한 공부 계획과 관리가 40%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0%가 뭐다? 기타네. 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공부 습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진도 관리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공부 습관을 들이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공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이슈겠지만 시험을 보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수업 내용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공부 시간에 대한 어떤 관리,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세 공부 시작할 거면 지금 당장 이제 뭘 해야 돼?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지금 다 2학기 수강 신청 다 하셨나요? 그러면 요일별로 딱 들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이랑. 그럼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할지 껴 맞출지를 쭉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당시 차례입니다. 네. 90명 중에 뭐 82명, 81명, 86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자는 이거를 뻥 아니냐, 구라 아니냐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추루예요, 추루.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학원만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학원을 거쳐간 학생들 중에 90명 중에 이렇게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다가 혹시 오른쪽에 보셨나요? 학원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파란 벽이 있는데 못 보셨구나. 나가시다 보면 이제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 파란 벽이 있고 거기에 금색 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학원 출신들 합격생들의 이름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별이 있고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 넣어 드릴 테니까 합격만 하세요. 원하시면 커스텀 제작도 해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로즈골드 해달라고 그러던데 합격하면 다 해드릴 테니까 합격만 하세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프로모션이고요. 자, 일단 1차 기본 강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벤트로 해서 49만 원,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접수와 관련된 건 좀 이따가 직원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면 되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설명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전과목 기본서를 다 드리는 게 2분, 수강료 30% 할인 3명, 50% 할인 2명, 100% 할인 1명. 대박. 엄마한테는 학원 끊는다고 돈으로 받으세요. 카드는 받지 말고 돈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먼저 수험서를 4과목 다 드리는 것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비싸잖아요. 4권이 다 되면. 자, 교재. 태풍 때문에 그런지 많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은 좀 당첨률이 높네요.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 끝번호만 부르면 되나요?
끝번호 4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0115. 0115. 이게 무슨 번호죠? 아, 이 번호를 모르시나? 본인 이거 접수 번호래요. 아, 설명회를 처음 하셔서 잘 모르셨구나. 2차 때는 다 준비 시끄럽고 빨리 불러 막 이런 분위기인데 1차는 처음이라. 예. 보셨습니까? 0115 없나요? 대강실 들어가시면 좌측에 내가 참가한 이벤트 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네? 0115 끝자리. 아,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0044 0044 없나요? 0044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좋아하세요? 어딘지 모아서 되게 초조하시네. 예, 있을게요. 기다려 드릴게요. 내강의실 들어가서 좌측에 내가 참여한 이벤트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을 왜 들고 다니세요? 근데 사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로그인 하셔야죠. 예. 없나요? 아, 설마 저 두 분 아니겠지? 기다려 드려야 되나? 맞을까? 아, 그래요? 본인이 뽑힌 건데? 나 욕했겠네. 아니죠? 예. 자, 이제 예, 없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히면 오히려 안 좋은 건가? 자, 0091 0091 없어요? 0091. 그 다음에 0010. 네, 축하드립니다.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신 표정이네. 100%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0% 할인권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0082. 아, 네. 자, 위로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깝다. 자, 30% 두 번째 0012. 아, 네. 아,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지? 8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소급해서 할인을 안 해주나? 아, 근데 패스클럽 이거 적용이 안 되죠? 팔아. 네, 팔아. 그 카페 보면 팔아. 네? 안 되죠. 지금 벌써 뽑았는데. 아니면 그 친구 어디지? 딜을 해봐요. 가격은 비슷하지 않나? 예, 딜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30% 마지막 0069. 0069 없고 0035. 여러분 뽑으면 다시 안 들어가요. 자기인데 이렇게 자꾸 나는 100% 될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 아니죠? 예, 안 들어갑니다. 다시 0005. 아, 오늘 노쇼가 너무 많아. 0097 없어요? 아, 예, 예. 자, 축하드리고요. 이제 50% 할인권입니다. 이건 좀 돈 좀 되겠는데. 예. 자, 0127 0127 없고 0075. 이거 그냥 신청한 사람들 다 넣어서 그런 거죠. 신청은 한 100명 이상 했는데 태풍 때문에 그런가 많이 안 오셨어요. 0078. 아이씨.
0014 제발. 0086.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전해 주세요. 자, 50% 마지막. 0055 55 0023 0113 0113. 저 목소리에 힘 빠진 거 느끼시죠? 재미없는데 이거. 0077 0043. 언젠가 나오겠지. 계속 하겠습니다. 예. 2명 나왔다. 이 중에 하나 나오겠지. 0045 진짜? 0118. 아, 네.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예. 자, 이제 100%고요. 요거는 한 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마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걸? 예, 앞에 분 어디? 부산이가. 예, 어디? 대구가. 부산인데 대구 왜 손을 들어요? 알아서 내려야지. 저 뒤에 분. 왜? 부산한테는 안 돼? 예, 원래 어딘데요? 대구. 아. 창원? 창원이 뭐로 대구가 예, 부산이 뭐로? 부산이 멀대요, 사람들이. 자, 부산보다 더 멀리서 왔다. 저번에 중국도 있었는데. 자, 딴 건 아니고요. 그 부산에서 온 친구가 스톱을 해주세요. 널 준다는 건 아니었어. 예? 스톱. 00 마지막은 4. 기대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0074. 없네. 자, 부산이 한 번 더. 예. 아이고, 놓쳤다. 0050.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 한 10%는 여기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과 접수는 좀 이따가 직원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관세사나 관세사 공부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너무 개인적이다 그럼 좀 이따가 살짝 와서 하셔도 되고. 질문 없어요? 네. 2차 끝나고 예. 아, 예. 아, 벌써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관세사 회에서 연락이 와요. 합격을 하면. 예. 자, 합격했으니까 와서 집체 교육도 듣고 6주간 4주에서 6주 정도 집체 교육을 받고, 집체 교육은 저기 서울의 학동역에 있는 관세사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그 6주 정도의 집체 교육이 끝나면 각 법인에 들어가서 6개월간 수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학교나 군대나 이런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면 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으니까 붙기만 하세요. 네, 또 질문. 없군요. 예. 그럼 팀장님 좀 설명하시죠.